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4월 7일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 충청권 민심의 향배, 여야 의원을 만나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 후보자 등록 마감을 앞둔 여야 각 진영 단일화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보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대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우리 1년 동안 충청권의 의제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이 두 분과 함께 깊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충청권의 젠틀맨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각 당이 상징하는 또 넥타이도 이렇게 메고 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뵙게 반갑습니다. 충남 아산 출신 국민의힘 이명수입니다. 네, 두 분의 열띤 토론, 또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보궐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과 부산 합쳐서 1,500만 민심의 향배를 읽을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성격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이번 보선 결과에 따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순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예, 이번 보궐선거는 비록 그 두 개의 도시에서 치러지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보궐선거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선거는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번 선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정도 앞두고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 대선을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궐선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선출되는 시장은 한 1년 1개월 정도, 1년 2개월 정도죠. 이렇게 재임을 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2개월짜리 시장이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그 다음번 또 지방선거를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서울시를 또 부산시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비전이나 전망, 정책들을 서로 제시하는 그런 또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논점을 짚어주셨고요. 이명수 의원님. 예, 저는 우선 이번 선거가 안 치러야 될 선거를 치르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등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연 이 선거를 치르게 된 게 왜 치르게 됐는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인데 최초의 여성에 대한 성추행 관련한 시장이 고리가 됐고 시장이 고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계기도 된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 말고 국정을 덮고 있는 각종 미세먼지 어려운 일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뭐 외교 안보서부터 이런 국정의 난맥상 이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는 거냐 그나마 길이 막히는 거냐 그런 절박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의 하나의 전초적인 그런 시험대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선거라고 보고요. 예. 여기서 충청권이 선거에 직접 없다고 해서 충청권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과 관련된 일이 많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지수로는 2가지와 4가지로 이렇게 여야 두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가능성으로는 서울과 부산 두 군데라서 가능성은 4가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어느 쪽으로 기대하고 예상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졌다고 그래서 대선에 오히려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있다 이렇게 또 평가들 하시더라고요. 조 의원님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서울과 부산에 있는 시민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 선거 결과가 또 곧바로 대선 결과에 또 바로 영향을 또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정당이라는 구도 또 인물이라는 구도 그리고 과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여론을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겠지만 이 결과가 곧바로 대선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보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시장을 뽑자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서울시 또 부산시의 과제를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전 세계 혁신 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래를 향해서 서울시가 나가야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 또 부산의 경우에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서 동남권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물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산시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의 선거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저희들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선의 결과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짚어주셨고요. 이명수 의원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치러야 될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이 선거라는 게 과거에 대한 심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평가하는 그런 2가지 기회가 되는데요. 대체로 과거에 대한 심판,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이 지난 5년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도시 전망에 전에 12였던 것이 지금 42 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부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리더십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대로 평가하고 이번에 새로운 선택을 해주는 거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 대선과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국정이 우리 서울과 부산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평가의 또 시험장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선의 결과가 대선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야 각 후보 진영들 간의 단일화 과정을 그동안 쭉 지켜봐 왔고 지금 저희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아직 완결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여권에서는 우상호 후보를 박영선 후보가 이겼고요. 그리고 조정훈 후보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지금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 논의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법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전환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함께 또 단일화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박영선 후보와 이제 단일화 과정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이제 승리를 해서 둘 사이 이제 단일화는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7일 경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하고의 의원직을 사퇴하셨군요. 예.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단일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래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색깔들을 분명히 내기 위해서 여권은 여권대로 또 야권은 야권대로 그렇게 단일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들의 단일화 과정은 이제 순풍을 맞아서 좀 잘 가고 있고 야권의 단일화 과정은 아직 고비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제3지대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을 시도했고요. 네네.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앞섰습니다. 앞으로의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지금까지 뭐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뭐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뭐 사실은 여권의 단일화보다는 야권의 단일화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 단일화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도 많았는데 뭐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그 목표나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 없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17일하고 18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여론 조사를 통해서 19일 날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남은 이제 우리 오세훈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두 분의 어떤 그 경쟁을 보면 마치 그 토트넘의 그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하고 이렇게 공을 주고받아서 골인을 잘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조사도 아직 그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당초 약속한 대로 룰을 잘 지켜서 단일화를 내는 것 그 자체가 1차적 승리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골을 넣는 거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인데 두 분이 누가 되든 저희로서는 야권으로서 총 역량을 결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왜 이 선거가 치러졌느냐, 왜 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국정도 또 이 서울, 부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을 보면 안철수, 오세훈, 오안 후보 두 후보 간에 단일화는 된다. 네네. 거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 뭐 저희는 제가 두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우연히 예. 그건 뭐 의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방식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소위 경쟁력 쪽에 중점을 둘 거냐, 예. 후보 적합도로 걸 거냐 하는 그 문항상의 어떤 이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서로 혼합해서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두 분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는 뭐 흔들릴 수가 없고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도 네. 확신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제 당명도 좀 다르지만 예. 그 기호 2번이냐 4번이냐 가지고도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제 야권 단일화라면 기호가 2번이냐 4번이냐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뭐 2번이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기호가 뭐 2번이냐 4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이번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그래서 선거를 만든 그 민주당 후보와 야권의 정말 그 단일화된 그 후보가 경쟁한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지 2번이냐 4번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로서는 일단 2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러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 제공과 그 심판의 성격을 우리 이 의원님은 예.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 사퇴 배수진까지 치면서 예.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상당히 그래도 모든 것을 올인하는 듯한 그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예측하시는지요? 예, 김진애 그 후보의 결기가 사실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닌데 네.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서울시장에 이제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능력이나 뭐 역량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사실은 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김진애 후보의 전문성이 갖는 건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실은 이제 그 선거에서 정당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열린민주당의 그 정당으로는 서울시 선거를 치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서울 시민들도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박영선 후보가 통합된 단일 후보로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뭐 시대전환 등 다양한 정치 세력들과 함께 최초의 여성 시장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힘을 좀 결집해내서 서울시를 좀 보다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전기를 만든 그런 선거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분께서 1당 2당의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부산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김영춘 후보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단일 후보로 됐기 때문에 말이죠. 예. 예, 부산의 경우에는 그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경선을 통해서 이제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부산의 경우에 그 실제로 부산의 그동안의 쇠락이라는 것은 정말로 컸습니다. 인구가 뭐 500명이 넘어가서 급격하게 팽창하던 부산이 사실은 내리막을 거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난번 부산시장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그 지역 정치를 독점했던 분들은 사실은 국민의힘당 계열이었습니다. 3당 합당 이래로. 그래서 사실은 부산에서의 그 이런 그 쇠퇴가 사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고 다행히 여야가 처음에는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야당도 어쨌든 동의를 해줘서 가덕도 신공항법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부산은 신공항, 그다음에 부산항 그리고 부산역 요 세 가지의 그 물류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이 아시아 물류 중심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전기를 좀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비록 지금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뭐 야당 후보에 좀 밀린 것 같지만 논의를 충분히 거치면서 저는 승산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그 이제 국민의힘 그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정원과 관련해서 사찰을 개입했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의 또 입시 문제가 또 최근에 또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 면면에 대해서도 부산 시민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여기서는 뭐 이제 일단 단일화는 했습니다만 단일화 이전부터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왔죠. 아까 말씀 중에 부산이 세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과거 국민의힘과도 연계를 시켰는데 지금 어쩌거나 지난 민주당 오거돈 시장하에서 시정이 지금 이끌어 왔습니까? 근데 전에보다도 훨씬 부산의 그 활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 객관적으로 다 입증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런 이 선거 자체도 만드는 것도 바로 오 시장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겸허하게 부산 시민의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든 이거를 이겨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덕도 이 신공항 문제 저는 이런 큰 사업일수록 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제대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법을 통과시켰다고 공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아무리 철회가 됐다 하더라도 필요한 조사나 절차가 잘못되면은 결과가 잘못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걸 지금 졸속으로 추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뭐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선거 때 임박해서 여기에 이렇게 어떤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수십조가 투자되는 거 그 인프라 갖추려면 그 이상의 또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야 되는가. 더구나 대통령께서 현장에 나갔다는 거 저는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전이 생기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도 부산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벌써 박형준 후보에 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이미 재탕, 삼탕하는 겁니다. 결국은 후보자를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선거 이겨보겠다는 그런 선거 어떤 전략의 일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해온 일이 있고 그런 걸 정당하게 평가받고 정말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누굴 선택해야 되냐 하는 걸 좀 제대로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첫 번째 논점인데 우리 여야 각 의원들 간의 온도차가 상당히 있음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선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정치 지형과 판세를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사실 뭐 1년 동안 그 전에도 여야 유력 후보들 간에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주간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엎치락뒤치락도 하고 있고 같은 후보라도 몇십 %가 차이 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은 보시는지요?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것은 뭐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정원 사찰이 이제 확인됐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바가 있고 또 이제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청탁을 받던 사람이 본인이 폭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 우리가 없는 것을 뭐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러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대선 투표 정확히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1년 정도 남은 시점이어서 지금의 여론이 바로 1년 뒤의 여론으로 꼭 같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역대 선거를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 1년 시점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분이 대통령이 된 사례도 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아직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별히 그 재밌는 부분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낙연, 이재명 이제 두 분이 워낙에 이제 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근데 제1야당의 후보자가 사실은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게 참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걸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야권의 이제 스포트라이트 혼자 다 받는 구조가 좀 돼 있어서 좀 사실 좀 현재 여론은 조금 더 좀 정상적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요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정당에서 훈련받고 정당이 도움을 받아서 후보자가 또 단련도 돼야 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당 기반에서 집권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윤석열 총장의 지금 이제 인기는 저는 정치 세력이 튼튼한 뒷받침을 받고 있지 못해서 갈수록 동력이 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우리 조 의원께서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정말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지금 정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선에 어떤 선택하냐가 정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처음 경험해보는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이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대선 전에 여론 지지율에서 높았던 사람이 반드시 당선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도 갑자기 부각이 된 경우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뚜렷한 후보자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침 그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이제 그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것보다도 정부 여당이 만들어줬어요, 후보자를. 그분의 정치적 카리스마나 이런 거는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 스스로를 대선에 뛰어들도록 만들었잖아요. 마침 그분이 충청 지역과 연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분이 정치적인 소명의식이나 본인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죽하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중간에 스스로 물러나게 되겠느냐. 그 행위 자체가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어떤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그걸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식은 자신이 어떤 지향하는 어떤 정책 목표를 향해서 자기 모든 역량을 다해서 끝까지 실천할 그런 그 의지와 그런 힘이 있느냐 하는 건데 저희는 있다고 보고요. 그분이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오로지 그분의 뜻입니다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워낙 우리가 늘 여야가 함께 얘기하는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정의와 공정과 정의를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로서는 제대로 된 선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런 국정의 난맥상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아직 당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홍준표 전 후보도 계시고 여러 또 군수 후보들도 있습니다. 보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와 함께 연결을 해보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말씀한 대로 만약에 그런 보선의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정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적어도 야권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바꾸는 방법은 이제 직접 국민의힘을 선택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밖에서 소위 제3지대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어떤 이 결사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여론과 국민의 뜻을 잘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와 화두 중에 기본자가 들어가는 기본 시리즈가 굉장히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부터 부동산 정책도 여전히 뜨거운 화두인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의제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한국 사회에 대한 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라는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특별히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AI 혁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덮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같은 그런 제안들이 저는 나오게 됐다는 배경이 저는 거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이 고비를 못 넘고 일본같이 뭐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후퇴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저는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지금 세계에서는 세계 언론이나 세계 OECD라든지 이런 세계 그 유력 기구들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 동력과 성장 동력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수준의 평가일 뿐이고 앞으로 대선을 통해서 이 평가를 보다 공고히 만들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리더십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대선은 지나간 정권에 대한 뭐 평가도 당연히 수반돼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호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미래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화두의 핵심은 바로 새로운 혁신 동력과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국가로 전환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명수 의원님.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서 어떤 나라로 가야 될 건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헝클어진 나라의 모습부터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되고요. 국민이 그런 거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통 분모를 가질 때 국민도 참여하고 나라가 제대로 되지 그게 안 돼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안보입니다. 이 경제 안보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난맥상이 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뭐 더 이상 뭐 말씀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만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경제가 이루어지고 무엇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스려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 국민들의 이제 삶의 질 향상이나 국가 경쟁력 확보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디지털 국가로 이런저런 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는데 지금 기본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세우는데 지금 그 기본 소득이나 뭐 기본 주택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게 사실 외국에서 이미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복지 체계도 그런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재포장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하려면 한국형으로서 제대로 그거를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설프게 개념만 내놓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도 시도별로 달라요. 이런 를 해서는 혼란만 주기 때문에 제대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본 소득이나 기본 복지 제도를 좀 만들어서 그걸 제시하고 그 선택을 받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여야를 떠나서 함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죽순식으로 이렇게 내놓는 기본 관련 시리즈는 오히려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경제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걸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제발 지금처럼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그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시해놓고 그걸 가지고 국민한테 당당하게 떳떳하게 심판받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끝에 두 분이 또 공통된 게 국민께 미래를 어필하셨는데 우리 유권자들께서 어떤 정책과 어느 정당이 더 미래에 부합할 것이냐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계속 논쟁을 통해서 걸러질 것 같고요. 자, 우리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역대 선거마다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충청권의 민심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선거 판세를 또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사당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이 선거 때마다 계속 등장을 했고 앞으로 남은 1년 전국에서도 계속 핵심 이슈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조 의원님? 예,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은 이미 이제 인구로 따지면 호남권을 이미 추월을 해서 550만이 넘고 이제 600만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역으로 따지면 충청권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도가 갖는 정치적인 영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역대 대선에서 충청의 선택이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또 충청도민들의 또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별히 더 그 자부심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이 좀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충청도가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존재가 바로 충청도입니다. 행정수도, 행정중심 복합도 세종시라는 존재가 그렇고, 그리고 충남이나 충북에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오송 오창이라든지 뭐 대전의 그 대덕연구개발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 충청도여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균형 발전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대선 때 충청도가 분명한 방향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충청도는 사실은 이제 지역 감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서 물론 뭐 과거에 우리 충청도도 지역 정당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영남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척하거나 또 호남 사람이라고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즉 충청도는 영호남에 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갈등을 사실은 용광로처럼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충청도가 다음번 대선 때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키는 게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가 바로 그 통합의 메시지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저는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수 의원님. 네. 뭐 충청권의 중요성은 좀 더 커질 것이다.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아마 다음 선거에서도 역시 아마 캐스팅 보트의 역할은 여전히 충청권이 쥐게 된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왜 우리 충청도는 정권의 탄생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왜 홀대를 받게 되는가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결국 뭐 충청권에서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또 홀대를 받고 있다. 제 나름대로는 신충청권 홀대론을 제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회 이전 문제도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국회 정확히 말하면 국회 이전이 아니라 국회 분원 설치입니다. 그거를 이제 설계비를 이제 얼마를 넣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늦게 되는가?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대선 공약 중에 제대로 지금 추진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우리가 몇 번 수없이 얘기하는 충청권의 산업, 문화, 관광, 철도, 저 보령에서 공주, 세종, 그다음에 청주로 가는 거 이게 제대로 물론 이제 장기적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대산에서부터 울진, 영덕으로 가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이거 기본 조사 자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선 공약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 또 정말 강요나 청와대 제대로 충청권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있느냐. 또 여러 가지 그 예산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선거 때 소위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홀대를 받는다. 아까 말씀한 그 가로림만 그것도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우리 서산 공항 문제도 그게 500억이에요. 지금 제가 뭐 공직에 있을 때도 그걸 직접 해봤는데 거기에 이미 그 군 공항에 민항이 할 수 있도록 활주로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소위 터미널만 지면 돼요. 그게 509억입니다. 그런데 509억에 예타조차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500억 가지면 공항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공항이 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년 걸립니다. 그런 충청권의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다. 그러면 앞으로 또 새로운 이 대선에 앞둬서 과연 충청권의 사업이 열거는 많이 될 거예요. 지금 뭐 대전, 세종, 충북 이 충청 메가시티다라고 하는 이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는데 그 알맹이가 과연 뭐가 있느냐. 그런 거는 과거에 우리가 대청호 선언이라고 해서 과거 정부 때 다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젠 실천이 중요하고요. 얼마 전에 했던 그 대전의 그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이 되면서 그게 꼭 그 세종시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도 그 기능이 안 되나요? 근데 결국은 힘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뺏긴 겁니다. 거기에 뭐 기상청하고 뭐 이게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 올지 지금 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진흥공단도 벌써 떠나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충청권이 계속 정권의 창출에는 기여를 하고 홀될 방법이 반복되는데 이번에말로 제대로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우리 스스로 선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홀대받는 게 또 반복된다. 그걸 우리 충청인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그 보완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분원을 만드는 문제는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지금 이제 수년째 세우고 있습니다. 설계비 세우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 분원을 둘 수 있다라는 정도만 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당의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었습니다만
그 야당 의원들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반대 논리를 계속 피면서 처리를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재인 정부의 탓을 돌릴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사당 문제는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정확한 것이고요. 반대를 안 한다면 당연히 이번 달이라도 사실 국회법 개정안에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철도나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 이제 광역 철도망 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수립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속도는 좀 느리지만 충분히 방향을 가지고는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홀대론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 지역민으로서는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다면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과장된 것을 표현이 됐다면 우리 정책 조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 행정으로 처리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릴까? 아까 방금 말씀한 국회 이전 문제인데 우리 야당에서 국회 세종 시절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포장은 국회 이전인데 실제는 국회 분원 설치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라는 걸 우리가 촉구하는 거고요. 지금 국회법 개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뭐 국회에 제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만 이 법 개정 얼마든지 서로 합치하면은 협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지를 우선 정부 여당이 지고 있어야죠. 다른 법들은 단독 처리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왜 단독 처리 못 합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닌 거를 확실하게 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를 제대로 이전하라 하려면 그런데 지금은 국회 이전이 아니고 분원 설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상임위를 여기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제대로 해라. 네. 분원 정도로 개념이 돼 있어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조 의원님. 그렇죠. 당장에 전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위헌 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선은 분원 설치라도 좀 하자.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의 제안이었던 것이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충청도에서는 국회 분원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서울 여의도를 가면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는 그거를 처리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단독 처리라도 해라. 예, 그럼 여건이 되면 단독 처리라도 하면 우리 유명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충청도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 얘기 없이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간주를 하겠습니다. 정치가 복잡하다는 데서 또 각 당의 각 지역 출신들 의원들의 또 이해관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요즘에 LH라는 약자로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한 이 LH-발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국민들 속을 많이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해법이 굉장히 다른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 국회의원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안을 어떻게 핵심을 보고 계시고 해법을 뭘로 보시나요? 예, 국민들에게 LH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소식을 국민들께 들으시고 상당히 참 큰 실망감과 분노를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의 관계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는 그리고 기왕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미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H 투기 방지 5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 충돌 방지법. 누구든지 공직을 이용해서 공직의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쨌든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없는 사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해충돌 방지법이고요. 이거에는 비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을 별도 개정안을 내서 지금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걸 좀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공사법, 그리고 부동산거래법 등 이 투기 5법을 신속하게 해서 공직자윤리법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기 방지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투기 방지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해서 한 20명 정도가 더 됐고 이거 가지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는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위 등 관계기관 700명 정도로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공사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혹시 또 차명으로 또 거래된 의혹들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거나 그것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 한다면 저희들은 특검까지도 불수하겠다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사실규명을 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자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사안에 관해서 이명수 의원님. 예, 정말 안타깝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부패, 농단이다. 이걸 척결하고 일어선 정권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게 정말 이 정부의 어떤 부패나 위선의 어떤 이 축소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국토부 장관, 변창흠 장관은 박원순 전 시장께서 발탁해서 서울주택공사에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문제를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직원의 특채 문제라든가. 근데 그분이 또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지금 투기 문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대체하는 인식이나 이런 게 아주 잘못됐어요. 변 장관이 물러나냐 마냐 하는 거는 청와대의 뜻이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뭔가 이런 부패 이런 문제를 정말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조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정부 합동수사 조사에서 1차 발표한 거 보면 정말 실망스러워요. 7명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경실련이나 여기서 제기한 거 총 20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차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수사하려면 제대로 수사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철저하게 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국회의원 300명 다 줬습니다. 청와대 줬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제대로 밝혀내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경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혹시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를 보여주기 위한 선거에 의식한 그런 조사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이해 충돌 방지법이나 관련 법을 하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깨끗하고 그런 정부를 지향한 이 정부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선 문제가 된 거 지금 이것이 의외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공기업도 있다. 다른 지방에도 있다. 이게 지금 자꾸 확산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조사하고 철저하게 한 뒤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성급하게 이렇게 덮으려는 그런 식의 어떤 조사나 수사나 또 어떤 대책 강구는 제대로 정도로 가는 게 아니다. 특검 얘기했는데요. 특검 하려면 몇 달 걸려요. 몇 달이면 이게 다 증거인멸되고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국민한테 표를 의식한 그런 보여주기식의 인사말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려면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 마련이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명수 의원께서 제대로란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말씀해 주셨고 예,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총리실 중심으로 한 그 조사와 그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경찰이죠.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한 이제 수사가 좀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총리실 중심으로 발표한 것은 그 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고, 지금 그 국가수사본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이제 LH공사를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덮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벌써 몇 차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어서 저희도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단호하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짜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치 이슈를 시즌 1 때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오늘 대선을 1년 앞두고 또 보선을 며칠 앞두고 두 분을 특별히 모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1대 대통령 선거 앞둔 1년여 동안 정치 시계가 아주 묵직하게 의미심장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두 분 혹은 여야 의원들 모시기로 하고요. 우리 시민 도민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최종 총평해 주시죠. 조 의원님. 예, 그 코로나로 참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벌써 코로나가 지금 1년이 지금 넘는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은 워낙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들이 국민들께 더 부탁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정부가 국민들의 근심을 좀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더 신속하고 더 철저하게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명수 의원님.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충청인의 생각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충청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현안인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 백신의 공급이나 이 배기가 여러 가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충청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이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도 충청인 나름의 특유의 인내와 끈기 그리고 우리 함께 뜻을 모으는 그런 특별한 계기를 이 봄날에 만들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얘기를 잠깐 꺼내주셔서 뭐 덧붙이실 말씀 없을까요? 늦었고 잘 안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또 정부 입장도 듣고 싶네요. 예, 짧게. 이제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 이제 접종이 막 많이 진행되는 나라에 비하면 조금 좀 더디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답답함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각종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가 그 백신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통해서 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치적 또 행정적 요점을 짚어봤는데 역시 K방역이 성공해야만 보선도 그렇고 대선도 우리 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그 재선 또 중진 의원이신데 좋은 정책으로 우리 도민 시민들께 좋은 정책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년 남은 대선 우리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충청권 의제 설정할 때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